안녕하세요. 레이저스탁입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들으시고 앞으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연준에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한 다음에 어제 시장이 안 좋았었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서 현재 야간 선물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크게는 마이너스 거의 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목은요. 연준의 경고이고 이게 시장 조정이냐? 만약 시장 조정으로 간다면 논리적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 시청자분들 스스로 리서치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 이야기는 투자 자문사의 조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 드릴 내용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제가 과거부터 시장 조정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9월 28 일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3월 중순, 5월 중순, 7월 초, 10월 초 이 얘기했던 거를 보여 드리고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Financial Stability Report가 있습니다. 이게 5 월에 나왔는데 얘가 나오면서부터 연준에서 시장에서 인제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와 얘를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연준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서 지금 이슈가 돼 있는 인플레이션 시장 금리, 시장 금리라는 거는 미국 금리 10 년물 미국 국채 10 년물의 인제 수익률을 시장 금리라고 합니다. 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서 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고서 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주는 의미 그리고서 인제 시장이 인제 어떻게 마켓 밸런스가 거래소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 그리고서 여러분들께서 스탑 로스를 가야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시장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를 인용을 할게요. 블로그에 인제 그 9월 28일 작년이죠. 작년 9월 28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구매해서 보거나 과거 인제 사모펀드 친구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선별해서 그 친구들이 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이제 월가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학자들 아니면 사모펀드의 주주 중에 아주 부자들한테만 가는 자료 그리고서 시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가들의 자료를 보는데 그때 봤었을 때 올해 3 월, 5 월, 7 월에 조정이 올 거라 판단을 했고 요즘에 봤던 거에 의하면 한 10 월쯤에도 한번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 12월 21일 날 또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조정 얘기를 하는 거는 논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 제 글을 오랫동안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틀려도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좀 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올해 2월 16 일에도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시장 조정 시기를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요. 운이 좋아 가지고 좀 맞추면은 쪽집게 선생이 되는 건데요. 이게 제가 뭐 잘났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인제 이런 월가의 멘토들한테 붙은 자료를 보면 3월 중순, 5월 중순, 7월 초 그때 9 월에서부터 더 추가된 게 10월 초 전후로 조정이 작든 크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월 달에는 시장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2018 년이나 20년 같은 마이너스 30% 이상 하견하기 예상이 어려운데 3 에서 12% 정도의 건강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시장에서 발한 5%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게 인제 이 Presidential Cycle이라고 그래요.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렇게 4년 주기, 30년 주기, 60년 주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는 거는 인제 Presidential Cycle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1900 년부터 2018 년까지 즉 218년 정도를 예측을 한 모델을 보면은요. 거의 인제 선거 해가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인제 쭉 올라가다가 올 초에 인제 오르다가 한 2-3 월쯤에 한번 인젠 떨어지고, 그리고서 오르다가 인제 조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인제 한 9월 여름부터 인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보통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게 뭐 100%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서는 우상향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시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따라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꽤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인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올해 제가 인제 30 올 초에 30년 인제 사이클 모델로 했던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숫자는 보지 마시고 트렌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인제 2월 말부터 이제 3 월까지 쭉 떨어졌다가 인제 4 월에 올랐다가, 지금 요때부터 인제 실적 시즌이 되었고, 지금 5월 18일 날 월마트하고 인제 홈디포트 마지막으로 어닝이 다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인젠 '더 하락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시기가 일찍 오는 건지 늦게 오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30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서 현재를 봤을 때는요. 연준에서 가장 걱정하고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요. 이때부터 2 분기 실적이 발표를 합니다. 이때 인제 JP 몰간부터 발표를 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도 이때 들어가는데요. 연준이 이 시기에 지금 리포트에도 나오는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리오프닝이라는 거를 인제부터 해 가지고 3 개월이 지났는데 이때 실적이 안 좋은 경우, 이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은 걱정을 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시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연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그냥 위험한 자산에 투기가 많이 되는 경우를 이해해 가지고 시장을 좀 식히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거는, 연준이 이 시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리오프닝 때문에 해 가지고 그때 경제가 그 희망적인 것에 올랐는데 실제로 다시 뚜껑 까 봤더니 '아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드는 여러모로 해 가지고 경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제 그 FOMC 미팅 나오면 그 리포트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출을 해라는 신호인지 아닌지, 아니면 좀 시켜 가겠다는 신호인지, 그냥 통상적인 인제 그 경고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인제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리포트하고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준의 의무는요.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두 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금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 가지고요. 연준은 이 최대한의 고용하고요. 물가 안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장기 금리를 생각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 두 개만 이루어지면은 세 번째 안정적인 장기 금리가 당연히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준의 의무는 이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 그래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소개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는, 안정적인 장기 금리라는 거는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장기 금리는 자연히 적당한 수준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안정적인 장기 금리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은 이 경제가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이 연준의 이론이고, 그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토대로 두 가지,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두 가지 의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잊지 마세요.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다 필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고용하고 물가가 안정되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이 있으면은, 여기서 과도기적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물가에 대한 인식은요, 딱 하나입니다.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안정이 될 때, 즉 맥시멈 인플로이먼트가 되고 이 프라이스, 물가가 안정이 될 때 비로소 연준에게 명시된 책임을 성취할 수가 있다. 안정적인 물가가 정체는 세 가지 경제적인 결과를 이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최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입니다. 서스테이너블 이코노믹 그로스라도 경기가 이렇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을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서 maximum sustainable employment 그렇게 해서 최대 지속 가능한 고용이죠. 계속해서 일자리는 나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을 때 별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루어지면은 롱텀 인터레스트 인제 레이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거가 가는 게 서스테이너블이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낸셜 스태빌리티 리포트가 5월 6일 날 나왔어요. 한 일주일 아직 안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출처는 페더럴 리저브에 있습니다. 원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 가지고 한 80 페이지 되는데 꼭 한번 보세요. 이 리포트를 행간을 읽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식 평가 가격이 너무 높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리스크가 많은 주식에 너무 투기 자산 쪽으로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높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 페드 스탁 밸류에이션 모델인데 FSBM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 자영업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높다. 가계 부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가계 부채가 높은데 만약에 주식 가격이 높아 가지고 뭔가 작은 충격에도 이 경제가 무너진다 그랬을 때,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일자리가 떨어지고, 그리고서 결국에는 지금 가고 있는 이 새로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걱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지 펀드와 보험사들의 레버리지가 너무 높다. 즉 차입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인젠 어떤 분의 인제 헤지 펀드가 인제 블락 트레이딩을 하면서 셧다운을 하기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이런 헤지 펀드들이 너무너무나 차입이 많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보험사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하는 게 인젠 보험사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기가 아주 긴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해요. 물론 국채에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약간 리스크가 높은 이 회사채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채에다 투자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 펀딩 리스크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즉 투자자들이 자기네가 있고 있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이 돈을 인출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금 인출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다 커버 못 해 주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게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다. 은행에 돈이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왜 은행에서 돈이 모자르나?" 그거는 미국의 인제 그 금융 시스템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법정 지급 준비율이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를 맞춰요, 보통. 은행에서 자산이 현금이 얼마가 있으면 "이거는 항상 유지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람 고객들이 돈을 일출할 때 이 안에서 되고, 만약에 모자르면은 니들이 연준의 또 오픈 윈도우라든지 아니면은 리포 마켓에 가 가지고 인제 사 가지고 이거를 해란데 이게 지금 팬데믹을 하면서 거의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빌려준 거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뮤추얼 펀드로도 가고 보험사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갔거든요. 개인한테도 갔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연준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 스테빌리티 리포트의 그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첫 번째 "주식 가격이 너무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경제 회복 전망에서 위험성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돼 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P 레이시오가 S&P 500도 너무 높다. 지금 현재 S&P 500의 P 레이시오가 37 정도 될 겁니다. 잠깐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은요. 이게 42까지 올랐다가 지금 37.89고요. 그리고서 좀 이따 쓸 포워드 P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년에 인제 얼마만큼 인제 P가 나올 건지 그 지금 가격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낮아야 됩니다. 포워드라고 그래 가지고 높은 게 아니라 포워드가 낮아야지 이게 상승을 한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 37 보다 높은 애들은 이 자산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술주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페드 어셋 페드 모델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페드 스톡 밸류에이션 모델인데요. 이 연준이 이 자산을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즉 주식 시장의 포워드 어닝 일드라고 그래 가지고요. S&P 500의 어닝 일드를 가지고 미국의 10 년물하고 인제 그 시장 금리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실질 금리가 아니라 그 명목 금리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식은요. 그 S&P 500 포워드 P가 분모가 돼서 역수를 구하는 거예요. 분의 2를 하면은 이렇게 0.043 해 가지고 4.3%. 요거 한 것보다도 지금 시장 떨어져 이틀 뒤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4.3% 정도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하고 같으면은 '아 아주 적정하게 평가가 됐다.' 그러면은 포워드 P가 높은 경우에는 '아 인제 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델의 단점이 요 10 년물 국채의 이자가 낮은 경우에 여기에서 정당성을 잃어간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은요. 지금 인젠 그 5월 7일 기준으로 했던 게 4.6 이고 1.6 인데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원래 모델에 의하면은 이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데 워낙에 금리가 낮았어요. 보통 미국의 금리는 이제 5% 정도에서 세정까지 유지를 했었었는데 지금 인제 그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던 2008년 이후부터는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되면서 물가를 굉장히 금리를 굉장히 낮춥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아주 낮은 금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 폭이 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올리고 얘는 낮춰서 어느 정도의 이퀄리브리엄 이 여기서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주식들이 IPO가 갔고 너무나 많은 지금 M&A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 돌이켜 생각하기 싫었던 1900 인제 요때죠. 요때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IPO가 많고 뭐 요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와 지금의 투자 퀄리티는 다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나쁘게 그때처럼 버블은 아닌데 시장에서는 자꾸만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강한 조정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걸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자영업과 가계부채의 증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non-farm household debt가 증가된다. 그 보통 가계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채가 높고 저번에 인제 부채가 높으면서 이 실업률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실업률이 인제 증가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변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인젠 이 부채가 GDP 대비해서 높다라고 지금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때가 리세션입니다. 요 파랑색 막대기가. 요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가 아웃룩이 너무 전망이 좋아 가지고 지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인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헤지 펀드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은요. 이 헤지 펀드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왜? 헤지 펀드는요. 얘네 같은 경우 어떠냐 하면은
보통 1 년에 25% 에서 35% 이상을 벌게 해 주면은요. 여기까지는 자기네가 수수료만 받습니다. 이 돈이 1 조라고 그러면은 연간 한 2 에서 3% 정도 매니지드 피라고 그러거든요. 그 수수료를 받는데 25 에서 35% 이상을 하면은 고객 반, 나 반.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벌라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당연히 하나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는 뭐냐? 위험 자산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검정색이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게 시장의 평균이었는데 작년 3 월에 떨어졌다가 지금 돈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1 월에 좀 뺐다가 다시 또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또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헤지 펀드 같은 대형 기관이 투자하는 돈을 스마트 머니라고 그럽니다. 일반 개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덤머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실 게 덤머니가 과열이 되다가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도 조정을 받고요. 여기서도 내려가게 되면 떨어지고요. 이때는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러면 또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위에서는 몇 프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때는 35%, 요때도 15%, 요때도 한 25%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동시에 스마트 머니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인들이 버리는 걸 쭉쭉쭉 가고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파는 거로 저가에 흡수하는 영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이 조정이 받는다는 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평가한 게 스마트 머니, 넌머니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동안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정말 요렇게 낮은 지점에서 계속 있었어요. 인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인제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3 월, 지금 한 20일 정도 그 부분부터 인제 갑자기 또 증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5월 20 일부터 인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인제 또 보통 개인 리테일 어카운트는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 가지고 돈의 흐름은 이 지금 개인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이 우리가 보시는 거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인슈런스 컴퍼니. 얘네들도 돈을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어서 계속 쭉쭉쭉 가고 있는데 얘네는 그렇게 과감하게 트지는 않았지만은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와 CLO라고 그래요.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즉 고위험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 본드. 정크 본드라는 거는 뭐냐?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지만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얘네가 잘 갈 수 있으면은 제가 리턴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준이 고운 눈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안 봐왔던 새로운 또 투기성 그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의 인출런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요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요. 지방은행, 미국은 연준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이 12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연준 시스템, 연방 정부잖아요. 그래서 12 개의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멤버 뱅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꽤 크죠. 꽤 큰 은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체인점이 있죠. 뭐 체이스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 여행 가시면은 지방에만 있는 그 지역에만 있는 그 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가면은 한국 분들이 하시는 이제 꽤 큰 은행도 있고요. 근데 캘리포니아라 서부 쪽 위주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는데 지방은행이라 하면 지방은행이 위험이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도 개인한테 돈을 갚아주고 인제 비즈니스에도 하는데 뮤추얼 펀드 쪽에다가 론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자금 인출 시 위험하다. 왜? 이 여기다 투자한 론을 한 돈이요. 현금화가
갑자기 "현금을 해 바꿔 줘."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 만기가 긴 데다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서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인출해 가지고 현금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그리고서 법정 지급 준비율이 이번에 팬데믹 때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 어느 정도가 인제 해 가지고 커버가 된다 하면은 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아 혹시 리버 시장, 즉 우리가 오버나잇 금리를 빌릴 때 금리에다가 리버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이 시장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버나이트를 빌릴 때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고, 그리고서 담보를 돌려받든 안 돌려받든 이걸 하는 시는 레포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시장이 왜 위험하냐? 작년 3 월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파웰 의장이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일요일 날 연준 의장 처음으로 무한하게 리버 시장하고 리포 시장을 열어주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파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연준 의장이 발표했고 연준의 의견을 따라라,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월요일 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다음 날 1000 포인트가 떨어지고 그다음 날 2000 포인트가 떨어지고 이렇게 수직 하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다우 지수가 뭐 300% 400% 떨어져도 그냥 뭐 그러려니 그러시는데, 작년 3 월에 팬데믹 일어나기 전에는요. 300 포인트 떨어지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네.'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400 포인트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알았었고요.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일어나면서 500 포인트 가까이 한번 떨어졌을 때는요. 시장에서 패닉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 3 월에 1000 포인트, 2000 포인트 뭐 다우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둔해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다우 포인트가 20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은요. 저희 같이 오래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시장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셉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연준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계속해서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시장 금리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인제 올해 3월 28일 날 인제 제가 인제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시장 금리도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것도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시장 금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는요, 연준이 이 중앙은행이 이 뭐 몰간 스탠리 뭐 체이스 이렇게 해서 은행에다가 하루 동안 빌려주는 오버나잇 레이시, 이 요런 자금이 페드 펀드라고 그러고요. 요때 빌려주는 레이시 페드 펀드 레이시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거를 가지고서 가게 아니면 또 작은 지방은행에다 빌려주고, 이 사람들은 또 요 돈 갖고 고객한테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페드 레이시고, 프라임 레이시 우량 고객, 가게나 자영업의 우량 고객에 대해 플러스 한 3%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0.5 라고 그래도 여기는 시장에서 실제로는 3.5% 정도의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서 대한민국 같은 전 세계 같은 연준에서 0.5% 0.25%가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1-2%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 금리가 전 세계 경제를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여기 있었던 그 기준 금리에 의해 가지고 이 채권 가격을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서 인제 그 채권 가격에 따라서 인제 10 년물, 미국채 10 년물의 수익률이에요. 원래는 금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보통 미국 금융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 여기서 보면 US 10 year Y라고 하죠. 일드라고 그러죠. 수익률이에요. 채권이라는 건 만기가 있는데 만기 동안 나한테 몇 프로를 줄 거니? 그래서 일드가 되고, 요게 우리가 생각해서 마켓 레이시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됐는데요. 금리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낮았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 때 어느 선에서 머물게 돼 있습니다. 이 머무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참 미국 시장도 여기도 굉장한 채권 트레이딩을 합니다. 채권 트레이딩은요 개인이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뱅크 오브 재팬, 중국 중앙은행 얘네들이 제일 큰 손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3월 달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는 거는 외환 시장입니다. 그다음 분이 선물 시장이고요. 그다음 분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되는 규모인데요. 미국 국채 1 거래량, 아 채권은 두 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프라임 마켓하고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미국 재무부가 직접 거래하는 거를 온라인에서 트레이딩하는 거. 요거는 거래가 된 거를 다시 어 뭐 기관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즉 해 가지고 547 조가 넘는 거죠. 그 뭐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600조 정도가 될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면서 하루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이 시장은. 자, 그럼 이렇게 큰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겠어. 근데 이들도 거래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돈 있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시장 조정이 났던 이 부분이 1.37% 였었었고요. 그때가 16 년도 7월 5 일에 이 가장 저점이 됐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이 차트라는 게 굉장히 인제 그 역사가 반복되는 거를 참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 1.6 갔다가 저번에 인제 1.74 까지 갔는데 요때 인제 그 저항선 1.73 인데 그다음부터 이 차트를 잘 보시면 1.73, 1.87 그리고서 2.1%, 2.3% 인데 아마 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건 이 이상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인제 3월 달 내용이었었고요. 3월 26 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오늘 5월 10 일을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도 1.64% 예요. 그럼 제가 인제 저희 인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시장이 안정이 될 거다 했는데 더 내려가기까지 했었었죠. 그러다가 만약에 인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 그럼 얘는 요 라인 구간을 쫓아가면서 조정이 쪼금씩 쪼금씩 더 커지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치를 잘 보세요. 제가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수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2.3% 정도까지가 하고요. 지금 2.6% 정도가 가야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을 때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플러스가 돼 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지금 0.8% 정도의 마이너스 금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0.8이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는 2.3이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타겟이 올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인제 그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게요. 작년 8 월에 우리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설명이 됐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이거는 이자를 2% 안에서 주겠다 하지만은 평균 2% 평균 2%.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요. 1970 년대부터 계획 경제를 했던 서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 세대 분들이나 더 위에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옛날에 인제 저희 인제 어 관주도 경제 아직도 관주도지만 관주도가 더 셀 때가 있습니다. 뭐 박통 때라든지 전통 이럴 때 보면은요.
항상 연초에 이 지금의 인젠 그 이 경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이라고 그랬어요. 경제기획원이 유일하게 부총리 통일부는 그때 당시 부총리를 못 받았었습니다. 경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올해의 물가를 이 수준에서 잡아 놓겠다. 그래서 물가를 계속 억제시키는 정책을 해 왔었어요. 그게 서독이고 그리고서 이 유럽 국가들 그리고서 아시아 국가들 해 가지고 이거를 본주장 1970 년이지만은 이거를 도입을 한 사람이 버냉키고 그게 2008년 글로벌 경제 이후, 글로벌 위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미국의 연준은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물가도 쫓아 올라온다. 이 이론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그린스펀하고 버냉키하고 파웰이 한 라인입니다. 이 버냉키가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신봉자였었는데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자를 2% 아래 조절을 하겠다 그러고요. 그 당시에 연준에서는요. 1.3% 정도의 물가를 2012년 이후에 항상 했었어요. 근데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시면은요. 평균 2%라는 거는 밑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있는데 2%에서 올라가 가지고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은 평균적으로 2%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3%가 될지 4%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평균 2%만 하겠다. 근데 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from when to when이 없어요.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할 때 기자들이 파웰이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주식이 뚝뚝 떨어진 이유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부터 파웰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번에 두 번의 그 인터뷰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던 배경은 있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2% 인상되는 거를 허용하겠다는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최초로 시행한 거예요. 최초로 시행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허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낮은 인플레이션 일정 기간 높게 가겠다. 아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대체 자산으로 금은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을 가야겠다. 그때가 비트코인이 15,000불 했었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돈 좀 버셨죠. 자, 중앙은행이 최초로 시작 낮은 인플레 높게 가겠다라는 거는 1930년 스웨덴을 제외하고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연준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금리 상승하고 금리 올릴 거다. 평균 2%? 그러니까 2% 이상 올릴 것이다. 그 얘기를 잊지 마세요. 연준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 지금 이게 이제 연준에서 생각을 하는 이제 지금 현재 10년 채로 봤었을 때는 1.64지만은요. 이 팁스라고 그래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이 채권의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0.89예요. 즉 얘가 지금 실질 금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 0.9% 1%라고 하시죠. 이 상태에서 1%가 올라야지 마이너스 금리가 플러스로 제어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언젠가는. 이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갔고 지금 했는데 생각보다 이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 가지고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주식도 오르고 뭐 지표도 뭐 괜찮아지고 2023년까지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두면은 연준은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옐렌도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연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늦었다. 돈 더 풀어야 된다. 그럼 시장에서는 인제는 회복을 해도 된다. 인제는 금리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 11월입니다. 몰간 스탠리나 JP 몰간, 골만삭스 뭐 이렇게 경제
거기서 수석들이 "인제는 올려도 되는데 연준이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올려도 지금 상관이 없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인제 고것보다도 얼마나 상승을 할 거냐라는 거는 아까 지금 해서 한 0.1% 0.89 1%라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가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 차트를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1.37 했었죠. 지금 그리고서 인제 1.6은 요쯤에서 1.56이 넘어 1.6은 여기서 보시면 다 여기가 1.6, 1.6 선에서 요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1.6이 됐었고요. 1.7373 그다음번에 1.87하고 그다음에 1.9 정도 사이 그다음에 2.1 정도 그다음에 2.6 정도거든요. 여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이 그래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레벨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 차트를 분석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 아까 얘기를 했던 이 금리 얘기를 좀 해 드리면은요. 요거는 하나의 여러분들도 참고 사항으로 보세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커머디티가. 왜? 이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 커머디티에서는요. 커머디티는 모든 게 선물 계약이 됩니다. 퓨처라고 그러거든요. 퓨처나 포워드 컨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유를 사우디에서 구입하거나 어디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가격으로 구입을 못 해요. 3달 뒤, 6 개월 뒤에 딜리버리 될 그 가격으로 인제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안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당장 그 수요가 될까요? 그게 뭐 정유소로 가 가지고 될까? 원유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옥포, 울산 뭐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옥포는 LG, 울산은 SK 쪽 정제소로 가 가지고 또 한동안 이걸 또 정제를 해 가지고 항공유로도 쓰이고 자동차로도 쓰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 인벤토리 코스트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거 만약에 인제 해 가지고 뭐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옥수수, 슈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럼버, 그 집 때문에 하는 이제 목재 이런 것도 다 그 이 재고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 데는요. 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이 우리 시간당 아워 차지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용이 미국에서는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도 쉽지만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도 쉽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수가 높은 거고요. 하지만은 고학력 엔지니어들은 이 지금 일자리가 모자라요. 모자란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요. 그럼 얘네들은 임금을 또 올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제표 상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레베뉴가 있고 여기 인제 COGS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사람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요. 이 코스트에서 1%를 다운시키면요. 넷 인컴이 2에서 4%가 올라갑니다. 이 코스트 컨트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매출 1% 올리는 것보다요. 이 코스트 1% 절감하는 게 기업한테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이 수익률이 어디로 가냐? 우리가 얘기하는 잉여 현금, 프리 캐시 플로어가 되는 거거든요. 프리 캐시 플로어가 많으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 밸류에이션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현금이 많기 때문에요. 이 밸류에이션 좀 이따 설명을 해 주면 가볍게 설명을 해 드리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미래에 될 걸 모아서 여기서 외기라는 애가 있어요. 아주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 말씀드려요. 여기에 분모로 쓰이는 게 10년물
금리입니다. 수익률입니다. 그럼 분모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떨어지겠죠. 이 가격이 내려가겠죠. 분모가 올라가니까. 아, 근데 여기서 이자가 돼 가지고 비용 떨어서 얘도 줄어들고 얘는 오르고 그럼 얘는 두 번 떨어지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주들의 영향이 많은 거고요. 시장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Valuation doesn't matter until it matters.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작년부터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지머니라고 그러는 이럴 때는 밸류에이션 얘기해도 시장에서 듣질 않습니다. 단 시장의 고점에 가고 조정이 될 때는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와요. 이때 하는 얘기가 올라갈 때는 얘기가요. 밸류에이션은 상관이 없다예요. Until it matters. 즉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밸류에이션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면 아, 조정이 다가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성적을 평가할 때 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그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제 그 현금 흐름법을 이용을 한 거는 절대평가예요. 그리고서 P 레이시오 아니면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멀티플 뭐 아니면은 EPS 이런 거는 인제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10 년물 금리는 기업의 절대평가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젠 그 파이낸스 쪽에서 밸류에이션을 배울 때요. 요 표를 가지고 인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건데 해 가지고 에퀴티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으면은 이 절대평가가 있고 비교평가가 있고요. 그리고서 인제 재무제표에서 나온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어요.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가 가지고 얘가 분자가 돼서 분모로 나누는데 이 분모에 10 년물 그 수익률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이게 분명히 절대평가는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 캐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에서 있어 가지고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P 레이시오를 가지고서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은 37 이에요. 여러분 주식 중에 P 레이시오가 37 이상이면은 언제든지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명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만큼 이게 낮아졌는지 볼게요. 얘네들도 시장 P 레이시오가 비슷하게 갔었었거든요.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애플이에요. 애플의 P 레이시오는 28.26입니다. 지금 낮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시장보다 낮아요. 얘가 시장보다 낮은 적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럼 아마존도 한번 아마존은 높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마존은 61.35란 말이죠. 자, 테슬라는 지금 주가랑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622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기술주 스퀘어 766 뭐 또 어떤 애를 또 얘기를 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투자해는 어 니오?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오거든.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또 어떤 애 있나 한번 보면은 이렇게 높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펠로톤은 지금 수익이 없어서 안 나올 거고.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26 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애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많은 오른 애들이 시장에서 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보통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린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있으면은 이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하거든요. 상대 평가는 보통 P 레이셔 갖고 인제 PS (Price to Sales), PB (Price to Book Value를) 갖고 하는데 요 부분은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장기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투기 투자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서 여기서는 이 앱솔루트 절대 평가는 미래 현금 채축 능력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기업이 수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보고 요 중간으로서 인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인젠 아 엔터프라이즈 밸류에다가 레베뉴, 세일즈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 어닝 퀄리티를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세 개를 보고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에서 나오는데 이 지금 그렇다면 시장 10년 금리 상승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기업 밸류에이션이 여기저기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서 임금 인상이 갈 거고요. 이 이야기는 기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하락되고 프리시캘리프로가 하락하면은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리오프닝 이후의 실적에 대한 실망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로 터질 때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원하는 스테빌리티가 약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약화가 된다는 거는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인플로이먼트 고용이 저해가 된다라는 논리적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헬시 커렉션을 유도를 해요. 연준이 좀 이럴 때는 굉장히 얄미워 보이고 싫어하고 왜 내 주식에 있어 가지고 자산이 줄어들고 지금 여러분들 나스닥 한 1-2%만 그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이제 하락률이 뭐 7% 크게는 10% 까지 오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틀리니까 좀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방법이 전통적으로 인제 헬시 커렉션을 유도하는 연준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시면은 지금 연준의 걱정이 지금 이 부분이라 하는데 제가 스테빌리티 리포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건데요.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역행적인 사건, 어드버스 이벤트나 샥 전혀 뭐 생각지도 않은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타격을 입어도 연준이 하는 인제 크레딧 시스템이라 인제 페이아웃 시스템, 지불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가계 및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크레딧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가지고서 신용으로 이거를 돈을 주고 빼는 이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고 지불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신용으로 이거를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이 된데 반대로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면은 이러한 충격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신용의 흐름을 방해하고 고용 및 경제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써 놓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요.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걱정은 이 부분에 있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시장 지표들의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을 봅니다. 심플 무빙 에버리지인데 이게 조정을 받을 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와요. 즉 불과 베어 시장의 경계로 봅니다. 50일 선을 내려가 가지고 하면은 시장이 약간 좀 성장성이 더뎌지네라고 보고 50일 선 위에 주식들이 있으면 계속 상승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50일 선하고 200일 선 사는 노맨스 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일 선을 이제 치는 경우가 지금 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 65일 선을 봤을 때 얘하고 얘는 괜찮아요. 얘가 그동안
이 작년에 요거를 같이 보세요. 작년에 나스닥이 작년 3월 대비해 가지고 오른 그거를 보시면은, 자, 우리 제가 인제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장 항상 밸런스가 맞아요. 작년 3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올랐던 게 44%가 올라갔잖아요. SPX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상대성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절대평가 25% 올라갔고요. 거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다우존스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18%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 가지고 14%, 그리고서 지금 21선 무너지고 있고요. S&P 500은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이제 종가가 됐으니까 아직 22%. 근데 나스닥은 44% 올라갔다가 오늘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36%. 아직도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얘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세요. 아, 지금 제 포트 죽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때 하루에 2% 3%만 올라가고 그럴 때요. 다우는 울고 있었어요. 다우는 이때 막 울고 있었어요. 아, 내 거 언제 올라가? 올라가질 않아. 내려가고 내려가고 막. 근데 지금 다우가 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S&P 500도 올라가고 있대. 이 밸런스가 맞아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지금 이 심각한 라인에 와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 테크니컬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 이내에 21선과 51선이 무너지는 거를 vertical vio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코렉션이 얼마만큼 생기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 10% 이상이 떨어져요. 보통의 경우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97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10% 이상이 떨어집니다. 작년 9월에도 얘가 떨어진 게 마이너스 13%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스닥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다우하고 이제 S&P 500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희끼리 얘기를 해본 거에는 굉장히 지금 디펜시브 전략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헬스 커렉션은 정상적인 미국 주식 시장이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거가 왔다 이렇게 간다 안 간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도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미국 애들이 통계 자료를 많이 보는 이유는요. 대부분 예외가 없습니다. 뭐 this time indeed different 뭐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미국 시장은 제가 경험한 바, 지금까지 비즈니스라든지 컨설팅을 해오면서 본 거는요.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조정을 피하는 과정은요. 일단 스탑 로스 구간을 선전하시는 거, 손절 구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내가 지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 5%다. 그럼 일단은 자산을 엑시스를 하고 나오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나는 저축이고 장기형이니까 새로운 매수 기회를 보겠어.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서 두 가지 초이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시면 좋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될 거는 벤치마크가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의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검정색이 40주 라인이에요. 얘가 지금까지 40주 라인을 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2019년 12월에 이제 테슬라가 요 당시 가격이니까 200불, 200불 넘어서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얘가 40주 라인을 친 거는 저번 작년 3월에 밖에 없다 이거죠. 이 위클리 라인, 위클리 차트
차트는 아주 큰 그림을 볼 때는 좋아요. 이때는 뭐 테슬라 갖고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 40주 라인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얘를 데일리 차트로 보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200 일선 딱 라인에 서 있어요. 200 일이면 579 불이거든요. 오늘도 인제 얘가 중간에 600불 한번 깨졌었죠, 얘가. 그렇죠. 595 불까지 갔죠. 테슬라한테 있어 가지고 578 불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얘가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은 저번에 있던 라인이 또 500 불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테슬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그 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장 기술주의 고평가가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도 좀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도지코인도 바꿨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면은 통상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에서 벗어나면 테슬라에서 사람들이 이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이게 일론 마스크가 좋다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미래가 있다 없다 아니라 미국은 주식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opportunity 기회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갔는데도 200일 선을 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때가 200불 그러니까 1000불 때 얘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200불 때 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때는 3월 2020년 한참 폭락을 할 때 한 번 치고요. 지금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냐, 매수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세요.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다시 500불이라고 그러면 S&P 500에 들어갈 때에 그 고점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곧 모델 2 새로운 뭐 사이버 트럭 얘기를 나오지만은 얘 어닝 퀄리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카본 크레딧을 해서 팔았었는데 이 피아트 그룹이 푸조 시트레어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테슬라한테 안 사. 그러면 다음 어닝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자 분께서 스페이스 X나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 님이 코인 얘기하지 마시고 플러스 되도록 모델 2 라인도 얘기를 해주시고 저것도 얘기를 해주고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은 약세가 되지만은 기술적으로는 200일 선에서 대부분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하락을 했던 시장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나스닥 900에서 지금 600까지니까 한 300불 떨어졌죠. 한 30%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이 좋은 매수가 기회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크라고 제가 보라는 말씀이에요. CRM이 있어요. 이 세일즈포스라고 다우존스에 투입이 됐는데 이 투입이 되시면서부터 얘는 굉장히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헤매고 있어요. 얘는 200일도 이미 떨어졌고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50일선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가격이 214불인데 한참 잘 나올 때 280불이었는데 그러면 280불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30% 얘도 또 떨어진 거죠. 얘를 어떻게 지금 200불선을 잘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주의 대표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말 역사가 오래됐어요. 하지만은 시장에서 새로운 테크 주식으로 이 닷컴 버블 이후에 나와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새 변형을 하면서 가는 게 CRM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의 그 벤치마킹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하나 다시 요 테크니컬 바이올레이션 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그러면서 QQQ를 보면은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게 21선이고 51선이거든요. 이 3일 만에 뚝뚝뚝 떨어지는 케이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요때도 보세요. 1, 2 이틀 만에 건드렸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또 하락을 한다고요. 3월에도 보세요. 작년 3월. 작년 3월에도 하나, 둘, 3일 만에 켜줬고요. 이때는 32%. 그때가 이제 2019년 7월에 여기도 하나, 둘, 3일 만에 터졌죠. 이때도 하나, 둘, 3일 만에 터져요. 지금처럼 터졌다가 다시 반등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기억에는 2018년 트럼프 때는 굉장히 변동이 심했었어요. 뭐 트럼프 때 뭐 올랐다 뭐 이렇게 트럼프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21선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지금 거의 요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200일선을 쭉 밀어주면 23%의 하락이 나옵니다. 얘도 보세요. 얘도.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래서 21선하고 51선가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더 크게 가보면 이때 굉장히 많아요. 점점 2016년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폭이 없어 보이지만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만은 이때도 하나, 둘, 셋 떨어지면은 6% 정도는 떨어진다 이거죠. 이때 이때 이제 2016년에도 한 번에 한 그렇죠. 12월이죠. 12월 달 해가지고 2월 달부터 이때는 정말 뭐 연초다 그러지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뚝뚝 산타랠리 이렇게 저거 10월부터 쭉 올라왔다가 뚝뚝 떨어져요. 산타랠리 여기서 해가지고 몇 프로 올랐냐? 14% 올라갔다가 18%가 떨어져요. 그럼 그 전에도 2015년 9월 달에도 하나 둘 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이 있어가지고 나스닥 인덱스한테는 결코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우리는 울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아니죠.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자,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그동안 시장 고점 대비해가지고 50% 이상, 사실 한번 30% 이상 하락한 주식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이 떨어진 애는요, 시장이 폭락할 때 덜 떨어져요. 오른 애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확 떨어집니다. 밸런스가 있다 그랬죠, 제가. 많이 떨어지는 애는 덜 떨어지기 때문에 얘 보고 있다가 반등을 하면은 내년 초 아니면 빠르면은 올해 한 7, 8월 제가 뭐 7월 달에 조정인데 그때까지 꽤나 좋은 수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고 다음 분기 어닝이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애들만 건드리셔야 돼요. 어닝이 안 나오고 매출이 안 나오는 애들은 좀 고려를 다르게 해야죠. 그리고서 US 10년물 국채가 1.7%가 넘어가면은요. 일도 관련 ETF, 원자재 관련 ETF, 탄소 배출권 ETF를 보세요. 탄소 배출권은 지금 미국에서는 합치가 아니지만은요. 이 바이든 행정부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서 음,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 US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달러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탄소 배출권인 이거는 유로로 돼 있거든요. 얘가 거래량은 적지만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빅스가 20이 보통 안 넘다가 오늘 인제 22.4가 됐습니다. 25가 넘어가거든요. 푸컬 레이쇼가 0.9가 넘어가면 인버스 ETF 조금 공격하셔도 됩니다. 사는 타이밍이에요. 인버스 ETF 갖고서 많이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빅스가 20인데 20 미만이고 푸컬
풋콜 레이시오가 0.7에서 0.8 미만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트레이더들도 잘 안 들어갑니다. 빅스가 25가 넘어가고요. 풋콜 레이시오가 0.9가 넘어가고 얘가 1이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정말 공격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볼 만한 애들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기회가 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좀 많이 보시고 시장이 조정이 온다 안 온다는 얘기는 제가 뭐 확언은 못하지만은요.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요. 시장 분위기는.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